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이라는 걸 세상에 알린 게 나 같은 엘리트들이 상대적이고 절대적으로 가난해졌다. 나는 그래서 화폐 시스템을 개혁하겠다. 지금의 달러 시스템은 를 중심으로 한 극소수 0.1%가 전 세계 부의 99%를 가져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정반대의 화폐를 만들어야 된다. 결국 빅테크 진영은 달러 시스템 밖에 있는 시스템으로 자신들이 만든 생태계를 앞으로 구축하고 싶을 겁니다.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자연스럽게 오르는 건가요? 네, 그거는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는 전제, 장기 우상향한다는 전제가 성립하려면 되게 아이러니하지만 달러 가치가 지속적으로 장기 하향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은 유동성을 가두어서 구매력을 지키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어려운 말로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미국의 달러라는 기축통화국이 그 주주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은 쉽게 얘기해서 인쇄 비용을 들여서 중국의 노동자들이 만든 상품을 바꾸는 거잖아요. 중국이 상품을 만들려면은 토지, 자본, 노동을 다 투입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생산의 3요소를 다 투입해야 이들은 젓가락과 팬티와 뭐 자동차를 만들죠. 미국은 윤정기만 돌리면 돼요. 달러를 찍어서 바꾸는 거예요. 그럼 기축통화국이라는 게 얼마나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 달러 패권이라는 거는 미국 전체 GDP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이익이죠. 근데 그렇다면 미국은 왜 그러면 달러 시스템에 지금 어떤 도전을 받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무역 WTO라는 자유무역 체제가 주는 거는 전 세계 글로벌 GDP를 장기 우상향시키고 있는 거는 경험적으로 팩트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GDP가 예를 들어서 3조 달러, 그러니까 그 닉슨 쇼크 이후에 미국의 GDP가 3조 달러였다면 지금 미국 GDP는 30조 달러니까 10배가 성장했어요. 미국의 GDP가 10배 성장했다는 거는 글로벌 GDP가 뭐 평균적으로 그만큼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글로벌 GDP는 미국이 대략 한 25% 정도니까 100조 달러가 좀 넘는 규모인데, 그러면 50년 전에는 전 세계 글로벌 GDP가 대략 한 10조 달러 안팎이었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전 세계 경제가 자유무역이라는 걸로, 그러니까 리카도가 얘기하고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고 해서 그 비교 우위, 뭐 절대 우위 법칙, 그다음에 뭐 시장 개방 뭐 등등 해가지고 이제 그 고전적인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해서 그 학문적인 토대 위에서 만들어진 WTO, IMF, 뭐 세계은행 등등의 어떤 기관들이 앞장을 서고 미국의 정부가, 특히 이제 민주당 정부가, 그러니까 이제 레거노믹스 이후에 사실 공화당이 레거노믹스를 주도했지만 사실 그 이후에 클린턴 정부, 오바마 정부, 바이든 정부가 그 이후에 세계화를 주도한 거예요. 중국의 편입 등등을 다 주도했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의 민주당, 월가, 그리고 WTO, IMF 그 등등의 세계화 기구들이 전 세계의 경제를 세계화라는 틀 안에서 묶어버리고 단일 시장으로 만들면서 중세 근대 시대까지의 어떤 토지 제국주의, 그러니까 영토를 확보해서 이제 생산 요소를 갈취하는 이 시스템을 버리고 금융 제국주의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전 세계를 하나의 단일 시장으로 만들어서 월가라는 펌프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흡입기를 만들어 놓고 전 세계 금융시장의 자본을 월가의 펌프가 다 빨아들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금융제국주의를 만든 거죠. 이게 이제 세계화라는 걸로 전 세계 글로벌 GDP가 명목적으로 양적인 우상향을 하는 이걸로 취해서 전 세계는 지금 월가의 펌프에 계속 지속적으로 금융 자본의 이익을 이제 몰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은 열심히 만들어서 팬티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만들면 미국이 찍어낸 그 100달러짜리 지폐로 바꾸죠. 그러면 실제로 중국이 가진 거는 그냥 몇 센트밖에 원가가 없는 법정화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배를 갈라서 황금을 다 한꺼번에 꺼내고 싶은 욕구가 당연히 생기죠. 정권들은. 그렇잖아요. 한 장 찍어내고 두 장 찍어내고 싶고. 찍어내면 되는데 모든 정부는 그 연준이라는 곳에 채권을 팔아서 연준이 화폐를 찍어서 이제 되돌려받는 구조긴 하지만 사실은 재무부, 연준, 월가, 미국 정부가 트럼프 정권에서는 지금 반세계화 기치를 내걸고 반대 세력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의 세력이라고 보면은 사실은 미국은 계속 화폐를 찍어내고 싶죠. 왜냐면 화폐를 찍어내는 월가는 찍어내서 수수료를 받는 거고 미국 정부는 채권을 찍어내서 그냥 그 주조이익을 그대로 다 가져오는 거니까 누구도 화폐를 찍어내지 말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좋은 건데 계속 화폐를 찍어내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라는 거예요. 미국은 30조 달러까지 GDP는 성장했지만 그럼 여기서 이제 분배 문제가 생겨요. 자 봐봐, 전 세계가 다 해피해. 옛날에 10조 달러였는데 지금 100조 달러잖아. 미국 옛날에 3조 달러였는데 지금 30조 달러잖아. 10배 성장했어. 근데 지금 스몰 사이즈 피자가 라지 사이즈 피자가 됐어요. 근데 옛날에 스몰 사이즈 피자였을 때는 제가 그 도우의 일부분을 먹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라지 사이즈 피자가 됐는데 그러면 내가 더 많이 먹어야 되잖아. 모든 사람이 평균적으로. 근데 옛날에 스몰 사이즈 피자일 때는 이걸 10조각으로 나눠가지고 한 조각을 내가 먹었는데 이게 라지 사이즈 피자가 됐을 때도 내가 똑같이 한 조각을 먹으면 다 같이 해피한 거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지금 이 10조각을 전부 다 상위 1%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몰 사이즈 피자일 때보다 라지 사이즈 피자일 때가 됐을 때 상대적으로 내가 덜 먹게 되고 심지어는 절대적으로 내가 덜 먹게 돼요. 근데 이 절대적으로 덜 먹게 된다는 개념을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제가 그냥 직관적으로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조그만한 상자가 하나 있어요. 이게 글로벌 경제예요. 물통이라고 할게요. 요만한 물통이 세계 경제예요. 이 물통 안에 사과 하나, 배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글로벌 실물 경제예요. 현재 여기에 누가 돈을 찍어서 2달러를 이 경제에 넣어요. 화폐를 찍어서. 그러면 직관적으로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사과값 하나, 배값 하나는 얼마가 될까요? 네, 지금 2달러가 화폐가 있으니까 처음에 사과가 맛있는지 배가 맛있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은 1달러로는 사과를 사고 1달러로는 배를 살 거예요. 네, 그러면 사과값은 1달러, 배값도 1달러겠죠. 근데 누가 여기에 화폐를 찍어서 4달러를 넣어줬어요. 네, 그럼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2달러는 배를 사고 2달러는 사과를 사면 똑같이 화폐량은 6달러니까 사과 3달러, 배 3달러가 되겠죠. 이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은 300%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과값과 배값이 똑같이 오르는 거죠. 그럼 사과를 파는 사람과 배를 파는 사람이 전혀 분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똑같이 지금 버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3달러 받고 3달러 받았지만 내가 판 물건은 사과 하나 배 하나 똑같아요. 경제에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단지 화폐량만 늘어났죠. 이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사과 하나 배 하나 실물 경제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우리 경제에는 사과 하나 배 하나밖에 가진 게 없는데 화폐를 찍어서 넣어주니까 갑자기 어떤 마법을 통해서 사과 1달러였던 사과가 3달러가 되고 1달러였던 배가 3달러가 돼요.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입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가격이 3배가 올랐죠. 그러면은 분당 아파트 가진 사람이 5억 주고 샀는데 15억이 됐어요. 10억 벌었죠. 강남 아파트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10억 주고 샀는데 30억이 됐어요. 3배 벌었죠. 20억 벌었죠. 둘 다 해피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이렇지가 않아요. 현실은 사람들이 한번 1달러 배를 사 먹어 보니까 배가 더 달고 맛있어요. 사과보다. 그 다음에 화폐가 4달러가 늘어났을 때 사람들은 3달러를 배에 쓰고 1달러를 사과에 써요. 그러면 6달러가 2달러 사과값은 2달러가 되고 배값은 4달러가 됩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사과 하나 배 하나는 똑같아요. 근데 배값이 어느 순간 갑자기 사과값의 2배가 됐어요. 그러면 사과 주인이 배를 먹고 싶다면 사과를 하나 더 농사를 져가지고 2개를 갖다 줘야 돼. 배 주인한테. 이게 현실 경제예요. 사람들은 한번 경험을 해보고 더 좋은 게 있으면 그 더 좋은 거, 희소한 거, 돈을 더 많이 쓰게 돼요. 그럼 분당 아파트 5억 주고 산 분당 아파트가 15억이 되면 강남 아파트 10억 주고 산 거는 지금 100억이 된 거예요. 이 시장에서 바뀐 건 뭐냐면 한국은행이 원화를 어마어마하게 찍어서 시장에 푸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옛날에 똑같이 5억하고 10억 했던 2배 차이 났던 아파트 가격이 지금 10배 차이 나거든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사과랑 배를 먹어보니까 배가 더 맛있고 희소하다는 걸 알았어요. 강남 아파트가 분당 아파트보다 더 맛있고 희소하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럼 지속적으로 갑자기 한국은행이 그 원화를 더 찍어낸다.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나는 이제 배 실컷 먹었으니까 사과를 더 살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배는 더 희소해지죠. 더 맛있어지고. 그걸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럼 이제는 예전에는 10달러가 늘어났을 때 8달러, 2달러를 배분했다가 이제는 9달러, 1달러 배분하고 나중에 되면 10달러를 전부 다 강남 아파트에 써요. 배에 써요.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예전에 분당 아파트, 평촌 아파트, 강남 아파트가 사실은 큰 차이 없이 같은 폭으로 올랐죠. 근데 지금은 강남 아파트가 4배가 오르는 동안 분당 아파트 2배 올라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문에서 표현하기로는 똘똘한 한 채라고 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화폐가 시장에 풀렸을 때 훨씬 더 달고 맛있는 거, 희소한 거에 돈이 몰리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게 깡통 효과예요. 깡통 효과. 그래서 결국은 희소하고 더 맛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장의 화폐량이 늘어났을 때에는 실물 비율을 더 많이 갖게 돼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내가 똑같은 폭으로 오르면 화폐가 풀렸을 때 사과랑 배랑 똑같은 폭으로 올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스몰 사이즈 피자가 라지 사이즈 피자가 됐을 때 나는 똑같이 한 조각을 먹을 수 있죠. 하지만 현실 경제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희소하고 맛있는 걸 더 찾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과를 하나 가지고 배를 못 사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 상대적일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빈곤해진 거예요. 근데 상황이 바뀐 거는 화폐량이 늘어난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화폐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면 희소하고 맛있는 배를 가진 사람만 부자가 되고 나머지는 상대적이면서 심지어는 절대적으로 가난해지는 이 현상이 세계화라는 체제 하에서 지난 50년간 벌어졌던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우리 경제가 미국 경제가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가 명목상으로 10배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실물이 10배가 늘어난 건 아니거든요. 실물은 한 2~3배 늘어났을 거예요. 그렇다면 나머지 3~4배의 증가 효과는 화폐가 늘어난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이에 상대적이고 절대적으로 가난해진 거예요. 99%는. 그 상황이 지금 미국 상황이고 한국의 상황도 거기에 닮아가고 있고 전 세계 선진국들이 다 그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파이는 커졌는데 라지 사이즈 피자가 됐는데 스몰 사이즈 피자일 때보다 나는 지금 오히려 더 피자를 못 먹고 있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99%가 반발하고 있는 거죠. 항상 양극화가 심해지면 똑똑한 사람, 똑똑한 엘리트들은 새로운 화폐 제도를 찾아요. 왜냐면 내가 총칼 들고 혁명해봤자 기득권, 군대를 가진 기득권들한테 총알 맞아 죽거든요. 근데 혁명이라는 거는 내가 가서 총알바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혁명은 항상 똑똑한 엘리트들이 외쳐요. 하지만 실제로 거리로 나가는 거는 우매한 대중들이죠. 일반 대중들. 그래서 똑똑하고 영악한 엘리트들이 순진하고 우매한 대중들을 총알바지로 해서 하는 게 혁명이에요. 모든 혁명이 다 그랬죠. 총알바지는 대중이 하고 뒤에서 그걸 지휘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 혁명 세력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지배 세력이 되죠. 그러니까 절대 거리로 나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똑똑한 엘리트들이 혁명을 하겠다고 외칠 때 니들이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고 그들과 같이 행동하세요. 그들의 텐트 속이 가장 안전합니다. 절대 거리로 나가지 마시고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똑똑한 엘리트들은 경제가 양극화돼서 내가 절대적이고 상대적으로 가난해졌을 때 꼭 화폐 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역사적으로 반복됐고요. 지금 그 금융위기 때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 타임즈의 그 제호, 그러니까 그 1월 3일자인가 그 제호를 가지고 왜 월가만 구제하는가라는 단어로 비트코인이라는 걸 세상에 알린 게 결국 그거예요. 세상은 수많은 다수가 나 같은 엘리트들이 상대적이고 절대적으로 가난해졌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화폐 시스템을 개혁하겠다. 왜냐면은 그게 가장 피를 안 흘리고 그 극단적으로 쏠린 부를 다시 찾아오는 방법이거든요. 화폐 제도가 사실은 부의 분배 구조를 만들어요. 지금의 달러 시스템은 월가를 중심으로 한 극소수 0.1%가 전 세계 부의 99%를 가져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99%에 쏠린 이 자산을 다시 쏠리게 하려면 이 흐름의 방향을 반대로 뒤집어야 되니까 그러려면 지금과는 정반대의 화폐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이라는 디플레이션 화폐를 만든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럼 반대로 했을 때 달러라는 건 인플레이션 화폐라는 거죠. 발행되면 발행될수록 통화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산 가치를 부풀리고 희소한 자산을 가지는 사람들의 자산 가치만 부풀린다. 하지만 명목 가치가 부풀려진 거거든요. 실질 가치는 똑같아요. 강남 아파트는 그대로 강남 아파트 콘크리트 더미일 뿐이고 사고 하나는 그대로 사고 하나고 배 하나는 그대로 배 하나인데 명목 가치의 비율이 달라지면서 타인의 구매력을 내 지갑으로 뺏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구매력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기 전에는 화폐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강남 아파트를 가진 자산가한테 평촌 분당 일산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이 매월 수천만 원씩 적립을 해서 갖다 바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양극화라는 게 그거거든요. 왜냐면 실물 경제는 변한 게 없으니까 나는 똑같이 아파트 한 채, 저 사람도 아파트 한 채인데 왜 저 사람은 100억이라는 구매력을 가지고 있고 나는 10억이라는 구매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물론 생산성도 일부 좀 AI 시대가 되면서 조금 비약적으로 발전했겠지만 사실은 내가 10년 전에 사는 거나 지금 사는 거나 생활이 어떤 시스템이 많이 변했나요? 밥 먹고 똥 싸는 거, 새끼 먹고 하루에 한 번 똥 싸는 거 똑같아요.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은. 그렇다면 결국은 화폐 수량설밖에 없어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월가가, 재무부가, 연준이 화폐를 어마어마하게 찍어서 돌리고 있다. 그것 때문에 그냥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그것 때문에 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그것 때문에 은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그럼 그거를 선점한 자산가들은 누군가? 지금 금, 은의 공급망을 통제하고 있는 건 월가입니다.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해 구조에 맞게 지금 가격 구조가 재편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두 가지 방법밖에 없죠. 내가 혁명을 해서 이 구조를 완전히 프레임을 바꿔버리거나 아니면 월가가 원하는 프레임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읽어보거나. 근데 일반적인 자산가들이 일반적인 대중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나마 9명의 대중들 중에 그나마 똑똑한 한두 명이 할 수 있는 거는 월가가 원하는 프레임 뭔지를 읽는 거죠. 그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정말 강력하게 이 상황을 바꾸고 싶은 누군가 천재들은 아예 프레임을 바꾸는 전략을 짜겠죠. 그게 이제 사이버펑크나 클립토 혁명가, 사토시 나카모토, 에던백 이런 사람들이 했던 이제 화폐 혁신입니다. 이것이 성공하려면 이 화폐 혁신이 그렇지만 기득권의 저항이 있을 때 아직까지 달러 시스템, 법정화폐 시스템이 건재하다는 얘기는 역사적으로 어떤 화폐 혁명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반증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비트코인이라는 디지털 혁명이 성공하려면 아직까지는 결정이 나지 않았을 때 성공했다 안 했다라고 단정지면 안 되고 성공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힘을 보태야죠. 근데 지금 그게 굉장히 긍정적인 거는 미국의 정부가 지금 반월가 반세계화 진영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고 빅테크들은 기존 화폐 시스템이 불만이죠. 왜냐하면 AI가 이룰 수 없는 화폐거든요. 달러 시스템, 스위프트는. 그렇다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AI 시스템 안에서 화폐 시스템을 굴리려면 결국 클립토밖에 없어요. 블록체인밖에. 그렇다면 이들은 결국 빅테크 진영은 달러 시스템 밖에 있는 클립토 시스템으로 자신들이 만든 생태계를 앞으로 구축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전에는 그냥 브레인밖에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혁명 세력들이 혁명을 외치고 거리로 나갔다가 대중들을 총 맞아 죽고 브레인들은 감옥에 갇히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 혁명을 어느 정도는 성공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자본력, 조직력들이 있고 대중들이 그거를 쉽게 알 수 있는 이제 그 미디어란 플랫폼들이 발전했으니까 월가가
크립토가 예전처럼 거세게 정하지 못할 거고 포섭하려고 할 거예요. 반대로 이걸 죽이자, 이건 못한다, 이미 알았다, 그럼 포섭하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 통치의 규칙대로 이걸 끌어들이자. 그래서 지금은 그 크립토와 그 월가라는 기득권과 크립토라는 혁명 세력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는 누구가 죽을 때까지 피 터지게 싸워보자가 아니라 지금 상황은 이거를 얘네들은 은밀하게 포섭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크립토는 크립토대로 그래도 제도권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제도권 안에 들어가자. 접점이 만들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의 화폐혁명과는 좀 다른 국면으로 이게 발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득권이 훨씬 더 많은 정보와 많은 자본과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득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어떻게 그 월가의 포섭을 우리가 어떻게 견제하고 어떻게 해야 디센트럴라이즈드 된 화폐로서의 어떤 크립토 투자가 유효한 거냐를 이제 지속적인 수 있느냐를 판단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이 월가의 어떤 영향력이나 힘을 봤을 때는 월스트리타이즈드 된 디센트럴라이즈드 화폐가 이제 궁극적인 어떤 크립토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센트럴라이즈드 된 화폐와 월가화된 화폐라는 게 서로 상충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서로 공존하려면 월가는 월가대로 어느 정도는 크립토를 받아들여야 되고 크립토는 크립토대로 어느 정도 제도권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면 성공한 혁명이라는 건 결국은 제도화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기득권이 채택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사실은 기존의 모든 걸 다 때려엎고 백지 위에서 새로운 제국을 건설할 수는 없거든요. 모든 것을 파괴시켜놓고 나서 내가 그 위에서 내가 프랑스가 너무 아름다워서 프랑스를 지배하고 싶다면 프랑스를 파리를 그대로 지킨 상태에서 만약에 외계인이 파리를 내가 탈취하고 싶다 그러면 파리 에펠탑과 모든 쌍제리제 거리가 그대로 보존된 상태에서 내가 뺏어야 되잖아요. 그걸 다 파괴시킨 다음에 그걸 뺏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혁명 세력이 기득권을 파괴하고 싶을 때는 그 기본적인 뼈대는 살려두고 내가 혁명을 성공시켜야 되는 거고 기득권 세력들이 이 혁명을 막을 때에는 100%다 씨를 말릴 수 없다면 일부는 포섭해야 되거든요. 지금 크립토와 월가는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 만난 접점이 저는 스테이블코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월가화된 탈중앙화 화폐 시스템이 앞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생존해 나가는 방향이 될 거다. 근데 이 월가화된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해석하고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가냐 하는 게 크립토 진영이 최대한 해야 될 일이다. 월가화된 화폐라는 거를 막을 수 없다. 절대 못 막을 것 같아요. 그럼 월가화된이라는 게 구체적 디테일로 정리했을 때 뭐냐라는 게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RWA가 비트코인과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월가는 지금 아직까지 멘트는 크립토는 사기다라고 제이미 다이먼이 얘기하고 있지만 그 뒤에서는 사실은 크립토를 계속 수익 구조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이란 건 뭐냐면은 지금 현재 미국 재무부, 연준, 월가가 달러라는 법정화폐를 발행하는 주조이익을 3등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무부는 미국의 국채를 발행하는 주조이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국채만 찍어내면 재무부는 돈을 쓸 수 있는 그 절대적인 권력이죠. 그리고 연준은 이 대차대조표상에 그 채권을 사서 달러를 찍어서 재무부한테 주고 채권의 수익률, 대차대조표 운용으로 인한 이익을 주조이익으로 받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저금리로 금융기관들 제이미 다이먼이나 골드만삭스 또는 레릭등 같은 월가의 금융사들은 연준으로부터 본원통화를 가장 값싸게 도매 가격으로 사서 소매 가격으로 파는 그러니까 지준금 10%만 놓고 나머지 90%를 굴려서 이 본원통화를 10배로 부풀리는 이 마법을 부리면서 그 기축통화의 어떤 주조이익을 3등분하고 있는 거예요. 이 3등분 되는 이 이익이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백악관, 재무부, 연준, 월가가 서로 밉지만 공생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제4자가 제4의 권력이 들어왔어요. 블록체인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거를 통해서 무슨 얘기냐면 스테이블코인은 아직은 월가가 하고 있는 신용창출 단계는 아니에요. 이자를 못 주거든요. 그 발행하는 수수료를 받고 그 운용사들이 국채에 투자해서 국채 수익률을 얻는 거지 스테이블코인을 받은 이용자들은 금리가 없어요. 스테이블 코인을 스테이킹하는 디파이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내가 테더를 사고 USDT를 샀다고 해서 내가 그 산 만큼 내 계좌에 넣어놨다고 해서 이자가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신용 창출은 안 되는 선이에요. 하지만 수수료 이익이라는 이 막대한 이익을 테더만 해도 지금 블랙록보다 연간 운영 수익이 높다고 하니까 JP모건이니까 글로벌 골드만삭스보다 이제 테더가 훨씬 더 영업이익이 높았다고 하니까 이 막대한 운영 수익이라는 그 주조 이익을 4등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월가는 자신들이 원했던 연준은 번호통화 발행하는 거, 그리고 미국 정부는 채권 발행하는 건 아직까지 독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빅테크들한테 주조이익을 나눠준 거는 월가밖에 없어요. 3등분했던 이 주조이익을 빼앗긴 거는 연준도 안 뺏겼죠. 본인들만 발행하고. 채권은 국채는 미국 정부만 발행하기 때문에 미국 재무부와 연준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면서 아무것도 뺏긴 게 없어요. 월가만 뺏긴 거예요. 월가만. 자신들한테 예금할 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는 데 쓰겠죠. 그러니까 월가만 불만인 거예요. 지금 이 구조가. 그러니까 지니어스 액트로 스테이블 코인을 빅테크들이 발행했을 경우에 가장 큰 불만은 월가만 있는 거예요. 그럼 월가는 이 불만 사항을 어떻게 해소할까? 가만히 눈 뜨고 보고만 있을까? 그럼 첫 번째 그러면 본인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쓸까? 일부는 쓰겠죠. 근데 이제 테더나 USDT가 하는 것처럼 그 B2C 소매금융에서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본인들이 자회사를 통해서 발행해가지고 하는 그런 구조는 이미 테더랑 그 USDT가 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성을 무기로 한 빅테크들한테 본인들이 어떤 플랫폼상의 어떤 편의성이 뒤처지는데 그걸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들은 빼앗긴 이 주조이익을 어떤 방식으로 되찾을까? 그래 빅테크 니네가 플랫폼에서 스테이블 코인 키워라. 이더리움 상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하고 자체 메인넷 만들어서 스테이블코인 발행해라. 그럼 그럴 때 니들이 필요한 게 뭘까? 그러니까 사람은 과거에 경험했거나 과거에 간접 경험했거나 직접 경험한 거를 토대로 모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화폐 제도는 과거의 경험에서 와요. 그러면 오프체인에서 하고 있는 화폐 시스템이 사람이 온체인이란 걸 가상 공간을 만들었지만 그 가상 공간에서 하고 있는 어떤 메커니즘도 결국은 오프체인에서 하는 메커니즘을 그대로 옮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걸 벗어난 프레임을 인간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오프체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는 달러를 발행할 때 사람들이 미국이 국채를 발행하면 미국이 정부의 신용 때문에 우리가 달러를 쓰고 미국 국채를 소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이 포트녹스 금고에 4,000톤 전체는 8,000톤의 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를 사주는 거예요. 그때 채권자들은 담보물 없는 대출을 해주지 않아요. 미국의 신용도 뭔 개소리야. 걔들한테 가서 미국의 신용도 때문에 지금 법정화폐 발행하고 미국 국채 사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 개소리라고 하죠.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담보물들이 있죠. 금 등등 있죠. 재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들. 여차하면 그거 담보물로 가져가야죠. 근데 그러면 온체인상에서 담보물이 뭘까? 온체인상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해가지고 비트코인 사고 뭐 경제 송금하고 하는데 온체인상에서는 그러면 이 스테이블코인 내가 뭘 믿고 쓰는 거냐? 뭘 믿고 사는 거냐?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담보물이 필요해요. 담보물. 그 담보물이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수수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RWA라는 게 그러면 사람들이 오프체인에서 하는 거는 국채를 담보물로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물로 거래를 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유동화 증권을 가지고 담보물로 거래를 하거나 금을 담보물로 거래를 하잖아요. 온체인상에서 똑같을 거예요. 왜냐면 인간은 그거밖에 경험해본 게 없으니까. 그렇다면 온체인상에서 실물 자산의 담보물들을 온체인의 담보물을 만들어야죠. 그게 RWA예요. MF 펀드를 담보물로 온체인화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물로 온체인화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을 담보물로 온체인화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국채를 담보물로 온체인화하고 비트코인이 이미 온체인화되어 있는 자산이고 그럼 이 자산들을 가지고 나는 담보거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사 간의 담보거래 1일물 담보거래만 해도 하루에 10억 달러가 20억 달러가 돼요. 거래 규모만 JP모건만 어마어마해요. 이게 소매금융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JP모건이 이 담보거래 시장 본래 나간 이 담보거래 시장을 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쉽게 얘기하면은 금, 부동산, 많은 유동화 자산들을 담보로 거래하고 있는 이 종이 쪼가리인 달러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이 종이 쪼가리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 이유는 그 밑에 이 담보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스테이블 코인이 막 돌아다니게 하려면 그 밑에 이 담보물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JP모건이나 블랙록은 그걸 본 거예요. 결국은 온체인상에서도 담보물이 필요할 거다. 그러면 니네는 그냥 종이 쪼가리 찍어가지고 팔아라. 우리는 담보물 만들어서 팔게. 그러면 종이 쪼가리는 계속 돌아다니면 이게 10번 회전하려면 담보물이 10배가 되는 거죠. 이 회전량에 따라서 담보물의 가치는 더 커지겠죠. 그게 RWA입니다. 그래서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서 발행 수수료라는 주조이익을 그 빅테크들한테 살짝 넘겨주는 월가가 자신들의 주조이익을 지키는 방법으로 만들어낸 수익 구조가 RWA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